네, 김용민 TV 국물 없는 기자회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민동기 기자님 그리고 정상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용민 TV가 다음 주에 네네. 김용민 브리핑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방송하는 거를 오전 11시로 네네. 해서 1시까지 옮깁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들으라고. 예.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겹치니까 네네. 또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줬는데 내가 또 조그만 뭐 보답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또 이동형이가 정말 김용민에게 난공불락이 돼버린 지상파에 나오게 해줬는데 네. 얼마나 끊임없이 진심을 다해서 설득을 했는지 네. 내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인두껍을 하고 뭔가 좀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1시로 방송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네네. 네. 다음 주에 한 분 어마어마한 게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 평범한 사람들만 나온다 그러면은 캔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살짝 듣긴 했는데 예. 만약에 나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유튜브계의 예. 일대 사건입니다. 네, 사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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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네. 오늘의 역사에 오늘의 역사에 한번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요. 제가 농담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분이 나오신다고 네,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고 불편할 만한 질문들을 한번 쫙 보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 물어본다. 네. 근데도 나오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도. 제가 굉장히 놀랐고 아니 그러면 모셔야지. 이건 뭐 사람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지난 주말에 왔어요. 네네. 그 얘기는 응. 김용민 TV를 본다는 얘기인데? 아니 뭐 저를 아시겠죠 그분이.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김용민 의원하고 헷갈릴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용민이란 이름은 오리지널이 접니다. 제가 김용민 의원 예전에 변호사 할 때 네. 짝퉁 김용민이라고 막 놀렸거든요. 네네네. 그걸 헷갈렸을 가능성은 제로고. 그렇죠. 그럼요. 네. 김용민 TV를 모를 리가. 예. 근데 그분은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투샷이. 제가 봤을 때 결코 그 투샷은 잡힐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어요, 한번. 지금 정광훈. 정광훈. 이해창, 네. 이해찬? 예, 이해창. 이회창. 네. 회창 그다음에 형님. 나는 회창 형님은 좋아해. 이낙연. 이낙연, 이낙연. 윤석열, 윤석열. 그 윤석열도 그럴 수 있겠네. 육박근혜. 육박근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노근. 그 투샷도 정말 상상이 어려운 투샷이긴 아니, 한데. 나중에 이노근 형 한번 좀 찾아뵈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기 꽃도 보낸 사이인데 서로. 그럼요. 네. 그때 그 꽃을 우리 광고주였는데 부탁을 했는데 야 거기는 진짜 들고 들어가대. 선거에서 졌는데 네네. 그 정말 간밤에 아주 통안의 밤을 보냈을. 그랬겠죠. 뭔가 소주병이 널브러지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그 분노와 이런 좌절감과 허탈감이 맴도는 사무실에 그걸 짊어지고 들어간 거야. 그래도 화려한 그 화환을. 그렇지 네. 화환을. 좋아도 아니고 화환을. 아시겠지만 이 선거 끝난 캠프는 정말 그런 전쟁을 업체를 마치는데. 애용해줘야 네,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 또 뭐라고 적었냐면 축 낙선. 그랬었죠. 네.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JTBC에서 네. 손석희가 엑스포 브리핑을 씹었잖아요. 했었죠. 손석희 형이 네. 씹었잖아. 근데 씹었는데 우리 아내가 손석희가 그런 말을 했다. 하면서 뭐 꼭 그런 말은 하지 않았죠. 부끄럽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막 분노를 하면서 손석희한테 가라고 너. 진짜 그때 이혼할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이제 좀 그러네요. 그 형수님이라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 있었어요. 1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상대방 엿을 먹였는데 아내가 부끄럽다고 얘기하니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손석희한테 가라니. 손석희 말 듣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또 화가 나요. 와, 거의 우리 아들이나 할 법한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이 오전 11시로 간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네네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아, 또 그러면 더 정신 없겠는데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막.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힘든 게 꽁트예요. 꽁트. 그렇죠. 꽁트 원고를 이제 사실은 제일 행복한 날이 안철수가 김종인이 그리고 뭐 이낙연 형님이 좀 드립을 날려주면은 특히 개 드립을 날려주면은 그날은 정말 배보 쓰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별말 없이 보내시면은 이거 정말 참 괴롭습니다. 이게. 아니 출입 기자들은 뭐 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말이라도 적지. 어쨌든 뭐 그래서 그 발언이 없으면은 한 2시간 정도 되면 쓸 때도 있고 빠르면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만들고 또 녹음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편집해 주시는 편집 감독이 계세요. 그분도 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꽁트 한 20분 들어가는데 반나절이 다 소요가 되는. 그게 제일 힘든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해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니까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오늘 제가 교단 행사를 갔는데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또 우리 저 조선 고구마살을 들어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듯이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11시로 옮겨지는 김효민 브리핑을 이번 주인가요? 원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네. 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꼭 본방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투샷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지길 꼭 기대합니다. 예. 사실은 다른 분들이 터잡은 시간은 좀 피하려고 했는데 네. 불가피하게 겹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방송을 새벽 4시에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11시로 옮깁니다.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광고는 국물이 없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뭐죠? 크로아상. 크로아상. 네, 그래요. 빵준서 미니 크로아상. 자, 요겁니다. 예. 어우, 무거워라. 겉바 속촉이 뭐야, 이게? 겉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바삭바삭. 촉촉하고. 속은 그래요? 네네. 촉촉.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럼요. 겉이 바삭하고 속이 속은 촉촉하다. 촉촉. 겉바속촉. 겉바속촉. 네. 크루아상 생지. 생지가 뭐냐면은 빵의 재료를 반죽해서 냉동시켜서 나온 제품을 생지라고 합니다. 요게 네. 생깁니다. 요게. 그러네요. 네, 요거. 예. 뭐 그 많이 알아? 요거는 집에서 자주 해 먹거든요. 그래요? 네. 오. 의외로 빵돌이군요. 저희 아들이 빵을 좋아해가지고. 그 안에다 만두소를 넣는다는 소문이 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1대 제과 명장의 최고급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비교해 주세요. 빵준서 크로아상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첫째, 오랜 연구로 완성한 4종류의 밀가루의 절묘한 블렌딩으로 겉과 속의 바삭함, 촉촉함, 풍미가 다릅니다. 단언컨대 프랑스 현지의 맛과 신선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년 동안 키워온 천연 발효종 르방을 사용합니다. 르방. 네네. 네. 천연 발효종 르방은 이 자동차 이름 아닌가요? 르망이라는 르망이 자동차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르방. 네. 르방은 유명 베이커리 셰프들이 선호하는 발효종인데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속이 편안하고요. 세 번째, 빵준서 크루아상은 유지방 함량이 무려 20%. 야. 네, 프랑스산 최고급 버터만을 사용하는데 빵준서 크루아상의 부드러움과 고소함 바로 최고급 재료에서 시작합니다. 넷째, 모양부터가 달라요. 공장형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제로 정성껏 만들기 때문에 먹다 보면은 손톱이 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농담입니다, 네네. 여러분. 그럴 리 있겠습니까? 급속 냉동된 크루아상 생지를 트레이에 담아서 엉겨붙지도 않아요. 집에서 예쁘게 홈 베이킹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2차 발효까지 완료한 제품입니다. 추가 발효 과정이 전혀 없이 바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최고의 맛과 풍미에 더해서 최고의 안전과 건강까지 챙깁니다. 빵준서의 모든 제품은 명장이 직접 운영하는 해썹 인증 사업장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 하에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해썹을 강조하는지 네. 이 공장에 들어가려면 다 삭발을 해야 됩니다. 눈썹도 다 네네. 삭발을 하고. 깨끗한 그럼요.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몸에 콘돔을 씌웁니다. 그거 너무 같다.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나요? 죄송합니다. 멈춰! 학교 폭력 예방 범입니다 이거. 멈춰! 철저한 위생 관리로 만들자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빵준서 미니 크로아상 생지 한 팩. 요겁니까? 이거 한 360g, 16,900원. 이거 저렴하네요, 세상에. 이거를 그리고 빵준서 미니 크로아상 생지 2팩은 20% 추가 할인해서 26,900원. 오, 그래요, 저렴하네요. 진짜. 네. 자,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은 무조건 2팩을 추천합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2팩 패키지가 훨씬 저렴해요.
무엇보다도 정말 맛있어서 한 팩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인데 김용민닷컴에서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먹어봐야지 그럼 또. 아이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러게요. 아 이게 진짜 그 유지방 함량이 20%나 되는 그 프랑스산 버터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 오 엄청 맛이 달콤해요. 김치가 냄새가. 들어있어요. 아 김치가. 농담입니다. 아, 김치만두구나. 농담이야. 야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보는데. 아 겉바속촉. 네 런던 바게트 이런 데 맛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야, 근데 저도 아기가 워낙 크루아상을 좋아해가지고 음. 생지를 몇 번 사봤는데 제가 산 생지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냉동식품스럽다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만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들보들해가지고 모양도 되게 이쁘고요. 이 생지를 생쥐 모양으로 만들 순 없을까? 멈춰! 진짜 겉바속촉 맞다. 200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할 때였는데 그때는 저 싸이월드. 싸이월드. 그래서 저기 뭐 과제를 해오면 내가 도토리를 선물로 주겠다고 해놓고 진짜 도토리를. 아, 시중에서 파는 도토리. 다음 주에 아주 잘했어요. 도토리 5개. 도토리 남자가 먹는 그 도토리. 아 이거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 재래시장 가야 되니까. 네네. 그랬더니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는 표정이야. 그래도 교수가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준 교수가 어디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재밌었겠네요. 근데 그때 싸이월드가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도토리 주면 진짜 좋아했을 것 같다. 안 하는 사람이 없었죠, 진짜. 아우. 저기 우리 정 기자 됐어요? 저도 했죠. 그래. 형님도 다 했지. 남현진 씨는 했어요? 싸이월드. 그래. 다 했구나. 다 했죠. 하셨습니까? 나도 했지. 용민이 형이 학점 너무 다 했지 뭐. 다음 주에 그분 오시면 그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도 했다면 다 한 거예요. 5천만 분이 다 한 거예요. 네. 아, 그분은 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네. 아, 근데 너무 바삭바삭하네요, 알맞게.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뭐 그냥 이 자체가 꿀이야 꿀. 제가 지금 3개째 거의 다 먹고 있는데 물을 안 먹었습니다. 먹는 동안. 이 빵이 안에가 진짜 엄청 쫄깃쫄깃해요. 네. 찢어지는 게 우리 저 아드님이 이제 말도 하겠네. 이제 조금씩. 네, 조금씩? 조금씩 하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뭡니까? 티라노사우루스.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공룡을 좋아하는 나이가 있어요. 네. 왜 그렇지? 신기한 것 같아. 그 공룡이라는 게 보면. 아 요즘에 정말 어렸을 때는 또 저것도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차. 차를 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 너무. 저희 아들도 버스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난 기차를 특히 좋아했던 것 같아. 기차. 자, 나 이제 차 중에서 르망을 참 좋아했어요. 르망. 르망 아시지? 배우차. 저는 배우 잊을 르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를.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나를 친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었는데 바로 르망. 빨간색 르망. 음주운전은. 근데 그때 되게 디자인 자체가 나하고의 악연은 악연이지만 그때 르망이라는 차가 디자인 이뻤죠. 자체가 되게 이뻤어. 세련됐었어 그 당시에. 네. 예. 르망 이뻤죠. 난 교통사고는 없었는데 있었구나. 옛날 이제 주말에 그 졸음운전 많습니다. 낮에. 그럼요. 조심해야 돼. 예. 내가 이제 그 프라이드 베타를 몰고 다녔는데 덤프트럭이 뒤에서 받은 거야. 추돌한 거야. 어이구. 그래서 프라이드 베타가 프라이드가 됐어. 그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정도 충격이면 굉장히 그럼. 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프라이드가 진짜 차가 짱짱했었어요. 네. 그럼. 난 이제 정말 여기서 뭐 특정 회사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난 현대는 싫은데 기아 자동차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난 그래서 기아차만 타고 계속 다녀요. 기아차만 타고 다니시죠. 아니 뭐 외제차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기아차만큼 좋은 차가 없어. 네. 솔직히. 그래서 전에도 한번 기아차 노조 행사 때도 내가 갔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참 또 기아차 좋다고 노동자들 덕이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오늘 좋은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생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러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나 요 생지를 와플 기계에 눌러 먹으면 요새 이제 크로플이라고 요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 먹는 그런 조리법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그래요.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평화나무가 네. 우리 권지현 센터장이 삼척에 갔어요. 삼척까지. 삼척에. 삼척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뭐 내가 사정을 모르니까 진짜 제일 큰 교회인지는 모르고 네네.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부활절 이후 부활절이 이제 4월 중순에 있었거든. 네. 초순에 있었구나. 네.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와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안 교회를 나와요? 안 나온다고? 안 나와. 무슨 일 있나 봤더니 연락도 안 돼. 게다가 부활절 이런 때 이제 헌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 헌금을 갖고 나르셨어요? 날르신 것 같아. 근데 이 형님이, 이 목사님이 최근에 남의 아내 분을 교인이지 교회 목사실로 불러가지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예배 보는 예배와 중간에? 예배 사이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 목사님이 그 시간에도 목사님이 여교인을 불러가지고 몹쓸 짓을 한 거지. 근데 그게 CCTV에 아이고야. 잡혔나 봐. CCTV가 있어요 또? CCTV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징계를 먹을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는데 바로 그때 그래서 튀었구나. 부활절하고 맞물려가지고 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라면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평화나무가 보도했는데 그럼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몰라.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 대상 아닙니까 이제? 당연하죠, 대상이지, 진짜. 당연히. 네. 근데 그렇게 절기마다 크리스마스니 뭐 이럴 때마다 자꾸 없어진다는 거야. 네네. 그것까지도 오래됐구나. 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적절한 관계도 문제지만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결국 교단 지방회 차원에서 연회라고 하거든요. 감리교 교회인데 네. 연회 차원에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그러면은 자기만 날라야지 왜 헌금통을 들고 날라. 그러니까. 나 참 정말. 참 별일 다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도하는 언론이 평화나무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좀 거짓말이고 뉴스앤조이 같은 데도 있으니까 네네. 예, 평화나무도 요즘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인들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대형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뭐 어디 기독교인들 신자들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그래봐요. 그건 이런 보도 낼 수가 그렇죠. 없지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그런 교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개신교계 방송들은 어떤가? 이따가 네.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저기 아십니까? 취업한 사람들 또는 뭐 퇴직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품평하는 전현직 직원들이 품평하는 그 사이트 아세요? 대나무숲? 아니야. 아니요 그 뭐죠? 블라인드. 블라인드가 아니라 자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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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평화나무가 자플래닛에 있는 개신교 방송 뒷얘기들 리뷰를 모아봤어요. 네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들인지 그것도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플래닛이 참 일종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그 품평들을 다 공유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거기 거쳐간 사람들이 더러워서 내가 그 회사 그 방향으로 오줌이나 싸나 봐라. 이럴 정도로 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말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와 요즘엔 뒷담화가 뭐 아주 요새 어마어마한 뭐 거예요. 보통 아니죠. 네. 참 너무 다행스러웠던 거는 네. 평화나무는 없습니다. 평화나무는 없어요. 예. 하여튼 퇴직한 직원도 다시 보자.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사원이 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언론에 거의 보도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전국 재구호협회 희망브리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조직이냐면은 자연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금도 하고 기업들이 성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전국 재구호협회 희망브리지가 무려 1,000억이 넘는 국민 성금을 모금을 했거든요. 근데 이 희망브리지가 거의 지금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뉴스타파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보도가 진짜 뉴스타파 외에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가를 살펴봤더니
희망브리지라는 이 조직의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하고 이사들의 상당수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1960년대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부 언론사들의 수해복구 모금 운동 때문에 이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아, 오래됐네. 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는 언론계 인사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사회에 많은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사를 맡고 있으면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자기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대를 건데. 이어서 한다는 건 뭐 방우영에서 방상훈으로 간다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언론사들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만약에 어떤 이사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끝나면은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직군들이 이사회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제구요협회인데 근데 계속 언론사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2007년에 재구호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구호법이 2007년에 개정이 되면서 희망브리지가 전국의 모든 자연재난 성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보장을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장 최근 버전 2020년 지난해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연재난 성금 외에도 1,000억에 달하는 코로나19 성금이 모였거든요. 이때 뭐 삼성, 현대차, 포스코가 막 다 재난지원금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가?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당연히 그 재난을 겪으신 분들한테 가야지. 그렇죠.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선지 지금 몰라요? 네. 일단 희망브리지 역대 회장 명단을 보면은 9명 가운데 7명이 언론사 사장 출신입니다. 네. 방상훈도 있었어요. 방상훈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현재 희망브리지 회장이 누구냐? 송필호 중앙일보 중앙일보. 부회장. 그리고 희망브리지 부회장은 양승동 KBS 사장.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21명 가운데 12명이 언론계 이사입니다. 과반 넘습니다. 사장이나 발행인 또는 언론인 단체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사가 대물리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 지금 공적 기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기업들이 자연재난이라든가 여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약간 공적인 성격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어찌됐든 뭐 개인이나 기업이 냈다고 하지만 그게 모이면은 공공적 성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공적인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통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수차례 희망브리지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미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법상으로 정부의 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희망브리지가 행정안전부를 무시를 해요. 심지어 이게 조선일보의 공익 섹션이 있습니다. 섹션을 여러 개 발행하잖아요. 그 공익 섹션에 지난해 그 더 나은 미래라는 공익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 이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의 비리 의혹 기사를 보도를 하거든요. 이 보도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상당 부분 그냥 무시해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문제고 심지어 이 행정안전부가 조사가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기금이 960억이 넘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2020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00억이 넘는 기부금품의 세부 사용 내역조차 행정안전부가 검토조차 못한 채 조사를 마칩니다. 아니 검토를 안 하면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런 게 다 있어요. 문제는 2007년에 이 개정 법안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규제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희망브리지에서 뻗팅기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어딘가에 넣어놓고 결산해서 누락을 하고 희망브리지 직원이 21명인데 법인카드는 64개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 추진비를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뻗팅깁니다. 왜냐? 뻗팅기면 이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희망브리지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집행한 2천만 원 이하의 자금 사용 내역은 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뻗팅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그 이사회의 상당 부분이 언론사 관계자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걸 제대로 감시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도 컨트롤을 못 하고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희망브리지가 버팅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밖에 없습니다. 이사회에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이 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저는 문제점 잡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희망브리지 전 직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발언이 충격적입니다. 본인이 이사인데도 불구하고 협회 자체를 모르는 대물림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이사야?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사회를 연다고 해당 언론사 측에 연락을 드렸을 때 그 언론사 실무진의 반응이 우리 대표님이 이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임기 중에 이사회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하면은 이사들 가운데 참석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절반 중에서도 언론사 대표라든가 언론사 관계자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만약에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아유. 참여연대라든가 네, 네. 평화나무라든가. 평화나무라든가 네. 대마시안이라든가 이런 데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검찰 수사 들어갔죠.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탈탈 네. 털지. 정말 탈탈 털거든요. 특히 뉴스타파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준희 전 한국일보 사장. 아. 서면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이사로 있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고요. 양승동 KBS 사장도 본인이 이사로 선임된 직후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작년 2월 25일 이후에 희망브리지 이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서면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안건으로 당연히 아까 1,000억이 모였어요. 1,000억이. 이사회 안건 어디에도 코로나19 성금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떻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아, 이거는 감사 들어가야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 정도로 가능할 수 있었던 도대체 이유와 배경이 뭘까? 이거는 언론사 이른바 그 대표들,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방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승수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언론사 사장들 중심으로 대물림되는 구조만이라도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사무처가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재구호법을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희망브리지 이사회가 담당하는 배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희망브리지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도 권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희망브리지 쪽에서 이 법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국회 논의 역시 지금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다 언론사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템이 돼요. 기사 아이템이 되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근데 이거를 아예 지금 거의 상당수 언론사들이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자사 사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사로 있는지 모르는 조차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자기 대표라든가 자기 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몰라요. 이게 아예 모른다. 몰라. 말이죠. 전에 어떤 그 저희 평화나무는 아니고 어떤 그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네네.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들은 사회 명망가들인데 아, 실질적으로 그냥 이름만 올리는 분들도 많았고 네. 이런 데일수록 회계에 구멍 나고요. 또 이렇게 자금이 어떻게 불투명하게 유용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개판인 곳이 많습니다.
일전에 조선일보에서 그 통일나눔 펀드라고 그렇지. 예, 맞아요. 2014년인가 캠페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2015년에 했는데 그게 한 3천억인가 모았다고. 지면에 대대적으로 네. 자기들도 보도를 했고. 그 만약에 지금 이 어떤 민주 세력들을 네네. 한번 제대로 골탕 먹여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시민단체들도 수두룩하게 털면은 정말 정의기억연대 털듯이 털면은 돌릴 수가 없죠. 한 뭐 절반 이상의 시민단체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나무도 전광훈이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회계 처리를 하도록 너무 제가 우리 극단적으로 실무진들에게 진행하니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정말 한 푼도 오차가 없도록. 뭐 당연히 정부나 이런 데서 지자체로부터 후원금 받지 않아요. 참. 저희는 그렇게 지원금, 후원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네. 근데 정말 이거는 굉장히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은 희망브릿지는 지금 전부 다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 사주다 보니까 못 네.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음 정부는 건드립니다. 다음 정부는 건드려요. 희망브릿지를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언론인들이라고 봐주고 누구라고 봐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거기는 밑보였다 혹은 뭐 우리에게 눈엣 가시다 혹은 그 이자들을 한번 골탕 먹여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톱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자, 역대 회장 한번 볼까요? 지금은 송필호 중앙일보 부사장이죠. 10대 회장이 최양래 한겨레신문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9대 회장이 방상훈 사장입니다. 조선일보. 그리고 그 전에 8대 회장이 최종률 경향신문 사장이고요. 7대 회장이 류건호 조선일보 부사장 당시. 그리고 5대 회장이 고재욱 당시 동아일보 사장. 그리고 4대는 외교외무장관이고 3대 회장이 이관구 당시 경향신문 부사장. 그리고 2대 6대 회장이 류달령 농민신문 회장. 다 네. 언론사 관계자들이고요. 못 건드려. 못 건드립니다. 이 정도 되니까. 그 전해철 형님이 건들 수 있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일단 근거가 없고요. 근거가 약하고 그래서 이거 법 개정안을 다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행안부가 작년에 희망브리지 9건의 시정주의 개선 조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야, 이거 보면 문제점 종합판이에요. 취업 규칙 변경 신고 미이행 시정하라. 노사협의회 미설치 시정하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의. 법인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업무 추진비 관리 미흡 이것도 주의. 아유, 세상에. 건물 주차 수입 관리 강화와 운영 기준 마련 이거 개선하라. 2019년도 의연금 사업 결산서 제출 지연 이거 주의. 2019년 의연 물품 처리 부적정 이것도 주의. 코로나19 기부금 모금 및 배분 시 이사회 미개체 주의. 이게 문제가 종합판이잖아요. 아니 이게 보니까 여기서 회계장부 털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오겠네. 그러게요. 아니 근로계약서까지도 작성이 안 됐다면은 그렇죠. 이거 문제가. 야 이건 진짜 완전히 막장인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될 언론사 사람들이 뭐 이사 사장 그 회장으로 들어가 있는 와중에 완전히 복마전이 됐네요. 언론사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이 본인이 이사인 줄도 모르고 지금 회장은 또 이 언론사 관계자들이 회장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희망브릿지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니 2007년에 지금 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언론사 사주들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 뭐하러 이런 걸 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법정 단체긴 한데 순수 민간 단체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법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구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희망브리지 같은 경우에 사업 수익이요. 2019년에는 뭐 472억, 그 전에는 뭐 260억, 422억 이랬는데 작년에 1,451억이 됐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성금이 모인 겁니다. 근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 모금이 모이면은 무조건 희망브릿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성금 냈어요. 이게 희망브릿지로 다 갔어요. 근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가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투명하게 검증도 할 수 있고 네.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쵸.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인데 여기는 또 페미니스트 사무총장인가 사무국장인가 그 사람이 온 이후로 페미니스트들이 파티하는데 거기 또 지원금이 나가고 그래서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나라가
아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곤란하죠. 아니 왜 그걸 불투명하게 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선의로 낸 건데 그걸 왜 그걸 불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해요? 부적절하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그리고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빨리 언론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언론사들이 뭐 자기들 얘기인데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는데 하겠다 참. 아이고. 근데 이거는 보세요. 지금 성금이 개인이나 기업인의 성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가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다는 그런 의혹 제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뉴스타파만 주목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언론사 이사회 언론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 제대로 자기가 이사인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아이 참 언론사를 상대로 네. 내내 봐주기만 하니까 언론사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지. 희망 브릿지 이 건 갖고 한번 제대로 털어보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가짜 뉴스 못 낼 걸? 우리 기레기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LH 털었죠. 각종 뭐 다 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도 충분히 털만한 사안인데 참 언론사들의 선택적 정의, 기자들의 선택적 정의는 항상 지적이 되어 문제긴 하지만은 저는 뉴스타파 리포트를 쭉 보고 정말 이거는 심하게 한번 털어야 될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희망 브릿지가 반론을 내긴 냈네요. 나 반론을 냈죠. 네. 네. 반론 냈는데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 브릿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도 한번 하시죠.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 하승수 변호사가 또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그랬죠. 뭐 진척이 없다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승수 변호사가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이게 문제 제기가 이미 계속 제기가 되었었는데 작년에도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 됐다는 거고요. 문제는 그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그라운드가 외주 제작사인데 하이그라운드의 대주주가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이사, 방상훈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방 전 대표가 하이그라운드 주식 35.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 쪽에 뭐 일감 몰아줬다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TV조선의 프로그램 제작을 거의 90% 넘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능력 완전히 있는 몰아주기죠. 회사라면 TV조선만 그렇게 90%씩 그렇죠. 할 리가 없겠지. 네네. 예. TV조선이 사실상 몰아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하승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라운드 외부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2020년에 흔히 말해서 조선방송, TV조선하고 뭐 조선일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선방송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251억에 달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빨리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ABC 협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정확한 최종 조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는 것처럼 네. 하이그라운드와 TV조선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공정위가 분명히 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것도 사실 공정의 개념으로 따지면 매우 불합리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올까? 이게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이거는 아니고요. 언론사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ABC 협회 다 언론사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TV조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체부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렇고 언론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맨날 언론들한테 당하고 말이죠. 졸로 보이니까 우습게 보이니까 맨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갖고 좀 대차게 칼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사실 칼집에 있어도 무서울 때가 있거든. 그럴 때도 있죠. 칼집에 손도 안 가. 칼집에 손도 안 가. 손을 좀 만지작거리면은 무섭기라도 할 칼을 텐데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저쪽으로. 근데 진짜 이래놓고 네. 맨날 조리돌림 당하고 말이야. 그리고- 전에 철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행정안전부 장관 돼가지고. 아니 그 직을 앉으면 뭐 밥값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나 참. 작년에 하이그라운드의 전체 매출액이 253억이에요. 예. 그런데 2020년 조선방송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251억이라는 게 하승수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매출액이 253억인데 조선방송이 하이그라운드에 몰아준 게 251억이에요.
나머지 2억이 궁금하다. 99%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TV조선이 사실상 이렇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공정위가 이거는 조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조사 들어갔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이제 전해철 씨 행정안전부하고는 좀 다르죠. 관계가 없죠. 여기는 네. 그 기획재정부 개통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관급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은 경찰을 통해서라도 눈앞에 보이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 전속 이거는 전속 고발권이 전속 고발권 폐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공정위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뭐 검찰도 전속 고발권이 폐지됐다면 이제 검찰로 가야 되는 건데. 아니 네. 공정위가 정식 사건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착수했다고만 나오지 조사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뭐 언제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전속 고발권이 폐지가 된 상태는 아니네요. 네. 공정위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진짜 이 언론 개혁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는 게 그게 언론 개혁의 시작 각 아닌가. 부처에서 제대로 할 일 하면 돼요. 근데 공정위가 왜 이거를 착수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지금 아니, 지연하고 있는 바꾸시든가. 아이고 참 이게 지연하고 있는 어? 그런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왜 곁에 두시고 공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답답한 하승수 대표가 작년에 하이그라운드의 매출 99%가 조선방송에서 나왔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지금 하승수 대표가 답답해가지고 추가 자료를 제출했잖아. 공정이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경찰이 공정위에다가 당신들 그 수사하고 있는데 빨리 고발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정치인 우리 전해철 장관이 그렇게 좀 나서시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자리만 앉아가지고 뭐 나중에 무슨 경기도지사 나올 때 나 저 행정안전부 장관 했어 이게 스펙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나? 아니 그러면 밥값을 해야지. 아이고 참나 이런 맹추들이 무슨 아이고. 솔직히 문체부도 그렇고요. 공정위도 그렇고 이런 사안, 이런 태도, 이런 스탠스를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예. 뭐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제가 이제 그 내 얘기를 입만 하고 더럽고, 싶었어요. 내 입만 더럽고 예. 시청자들이 안 좋아해. 예. 왜 안 좋아하냐면은 아니 김용민 씨가 옛날에 그래도 위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뭐 그냥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감정 조절도 못한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막 이런 거에 열불 터져하면서 유머가 사라졌어. 즐거움도 사라졌고 여유도 없어지고 내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떠든들 뭐 바뀌는 게 없어. 뭐 나만 손해지 뭐 어떡하겠어.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흥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시고 다음에 뭐 또 자기가 한번 큰 꿈을 이뤄볼 테니까 밀어달라 그럴 때는 조용히 살포시 5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 최고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수만 번 쉴 때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수만 번 쉴 때마다 하나씩 올려요. 네네. 네. 거의 이제 너무 보시 아닌가? 가족 다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제가 쓰는 겁니다. 네네. 심지어는 차를 세워놓고 올리기도 합니다. 영감이 막 떠오르면. 이 페이스북 보면은 제 눈보다 김윤 PD의 손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 이제 아포스트를 읽기도 전에. 어떤 분은 이제 패친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면은 다 내 블로그를 들어온 것 같대. 친구가 별로 없는데 내가 친구야. 그거 보면 다 내 글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들을 막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특정 지도자를 막 약 올립니다. 아시죠? 여권 내. 네네. 근데 이 인간들은 말이죠. 지금 무슨 뭐 일본을 향해서 놈 이러질 않나.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아니 그 높은 자리 있을 때 그때 하셔야지. 지금 뭐 대권 주자가 된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막 감정을 드러내고 속에 있는 말을 드러내면은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해 줍니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활용하셔야지. 그때는 뭐 정말 관료들한테 포위돼가지고 이스다만한 존재처럼 정치를 하시고는 이제 와가지고 선명성 드러낸다고 잘하면 할 소리도 하겠어 보니까. 이런 식의 정말 낡은 정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효능감이 떨어지는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야! 그 자리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잘하겠다 그러면 누가 믿니?
그렇게 한마디씩 해줘야 됩니다. 음. 다른 정치인들, 그런 비슷하게 낡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분명한 어떤 훈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리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후보가 됐다고 그때 자기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데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잘못했구나.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4.7 선거 몰패 책임을 지고 도대체 누가 나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패를 끼쳤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딨어? 그야말로 이게 정치가 업이 된 사람들, 직업이 된 사람들. 아니 정치는 일종의 어떤 사명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사회에 헌신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종의 직업이 돼가지고 뭐 적당히 이 멘트 저 멘트 섞어서 얘기하면은 적당히 개혁적인 척, 적당히 진보적인 척, 적당히 진정성 있는 척 하면은 표로 돌아오겠지 하는 이런 아주 헛된 망상들을 깨줘야 됩니다. 평소에 잘해야 한다. 정치는 내신이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이런 비슷한 하나마나한 정치, 효능감 제로의 정치를 늘 우리는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되지도 않을 정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차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공직을 맡거나 유관단체의 직책을 맡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총리 때 왜 못했어? 총리 때 왜 못했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그냥 내가 잘나서 그 자리 간 모양이다. 이거 적당히 임기 채우고 나오면은 그때는 대권 주자로 뛰어야지. 이 착각에서 완전히 헤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축비를 때려야 돼요. 그 자리 가서 대충 하면은 완전히 무덤을 파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우린 늘 이런 하나만한 정치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어떤 정부 부처 말고 언론 쪽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를테면 뭐 방통위가 됐든 방심위가 됐든 유관단체 말고 KBS, MBC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련의 개혁 작업을 시도를 했던 저는 경영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영진이 있던 어떤 관계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그 개혁 대상자들의 반격으로 일정 부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하고 아예 의지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있었던 그런 선수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개혁을 작업을 시도하다가 안 됐을 때 왜 이게 안 됐는가를 저는 본인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다음에 어떤 후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계속 저는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임기 채우고 그리고 나오면 그냥 땡인 것 같아. 이러니 무슨 개혁의 노하우가 쌓이고. 이거 낡은 정치야. 그게 낡은 정치, 무의도식하는 정치. 이런 정치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정치에 남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디어 토크 때 2013년부터 했잖아요. 네. 2013년부터 지금 저하고 김영훈 PD는 좀 있으면 10주년이 조금 있으면 10주년인데 네. 이런 10주년 내내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지기고 죽겠어 아주. 네, 형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정말 똥86 형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X86 세대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제 좀 그만둬도 될 만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효능감 전혀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좀 빨리 그만둬줘야 되는데 그런 똥86들은 그만두질 않고 있어요. 계속 뭐 어떻게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해먹으려고 하고. 우리 세대에 의해서 죄송한데 너무 심해서 그래요. 70년대생들 중에 이렇다 할 정치인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우리 박용진 형. 네, 박용진 형님은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고는 있는데 우리 용진이 형이야말로 바카스 박스권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 1% 이상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오질 않아요. 70년대생 정치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 박주민 정도 있네. 근데 그것도 다 70년대 앞부분. 또 X86 세대들에게 영향을 받는. 근데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까지 가서 이렇다 할 정치인으로서 부상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준석이지. 이준석은 자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 X86 세대 형님들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밀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유, 그렇죠. 본인들이 20년에서 30년 동안 해야 먹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들이 70년대생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가가지고 정치가 효능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만 얘기하나? 거의 우리 비슷한 세대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 하죠. 근데 반영이 안 돼.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 기성 언론들이 전부 침묵하고 있을 때 팟캐스트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대신 싸워줬어요. 소송도 엄청 당하고. 아 정말. 뭐 이런 얘기해서 뭐하나? 이런 얘기해서 뭐합니까? 저 아세요? 초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선생. 이 양반이 네. 칼럼을 썼는데 지금의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겨레가 칼럼을 안 싣기로 했대. 그래서 그냥 바로 한겨레하고 굿바이 했어요. 오늘.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썼는데? 예. 아니 뭐 무슨 욕설이 들어갔나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야. 아주 차분하게 네. 김우재 학자 나름의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아주 패부를 찌르는 논리로 문제를 풀었는데 페미니즘을 좀 비판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이 만들고 싶은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명박 박근혜로 경직된 그 당에 존재하면서 얻은 반사적 이익 외에 이준석이 정치인으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추구해온 정치 철학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각종 방송에서 반대 세력과 아군을 따끔하게 비판했던 방송인으로서의 활동 외에 그만의 정치적 비전은 무엇인가? 이준석만의 정치적 비전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걸 빼면 기억나는 게 없다. 이른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서 남들보다 정치적 계산이 빠른 정치 기술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 민주당은 더욱 처참하다. 탄도리 세대에 막혀서 정계 진입이 좌절된 70년대생 가운데 살아남은 몇몇 정치인들은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386의 막내가 됐고, 그러니까 박주민이나 박용진이 그런 거지. 일찌감치 정치적 경험과 자산을 독차지했던 386 세대가 당을 장악하고 그 어떤 혁신적 대안도 만들지 못한 채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를 쳐다보며 계산기만 두들기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 아,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날선 사시미로 뭔가를 써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보여줘야 할 정의당의 전략은 구걸이다. 아무 이유 없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이 구걸의 정치는 여성할당제와는 맥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청년 정치가 탄압받은 적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대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년 정치는 꾸준히 추구되고 실험되었으며 오히려 장려됐다. 문제는 청년 정치를 아무런 맥락 없이 기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정의당의 현실 왜곡에 있다. 리우호정과 장혜영의 영입에 얼마나 치열한 정당으로서의 고민이 있었는지 반성하지 못한다면 청년 장사나 하는 정의당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나마 이준석 열풍에 사람들이 동의하는 데에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살아온 정치인으로서 치열한 경험이 녹아있다. 류호정, 장혜영의 정치엔 이준석을 비판할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나이만 비슷할 뿐이다. 최근 방송 토론에서 페미니즘 시장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정치인 신지혜는 이준석의 데이터와 치밀한 반론에 막혀서 조롱만 당했다. 나이로도 실력으로도 진보 진영의 청년 정치가 이준석 한 명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 준엄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겨레가 못 받겠다고 했다면 바로 이 부분을 못 받아서 칼럼을 못 싣겠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틀린 말 있나요? 이 논리가 뭐 터무니없나요? 이거 완전 가짜 뉴스인가요? 근데 왜 못 실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보통 나는. 못 씻는다고 했을 때 당사자한테 어떤 부분 때문에 못 씻는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들은 것만 봐서는 아예 예전부터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썼다고 한겨레가 못 받겠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페미니즘이나 정의당에 대한 비판은 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겨레가. 그렇지 않고서 왜 이걸 못 받아?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또 특히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맞는 말만 썼구만. 지금 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인데 안타까워요. 이래놓고 그거를 지금 올렸어요? 김우재 그럼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 지금 한겨레 칼럼니스트 그만둡니다. 이 글을 게재할 수 없다는 국 차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제 한겨레 아마 뭐 오피니언란을 담당하는 국이 있는 모양이죠. 과도한 간섭에 질렸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한겨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뭐 국이라고 하면 편집국일 것 같네요. 이래놓고 후원금은 왜 받으시나? 물론 이제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장은 오픈마인드고
한겨레가 이제 예전에 어떤 진보 신문 또 국민주 신문으로서의 그런 과거의 영화를 회복해야 한다. 과거의 그 신망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만 편집국 일선에서는 여전히 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따위 걸 신문에 싣나? 우리 존심도 없어? 우리가 돈 없어도 가오는 있다고 못 내. 이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요즘은 기자가 엘리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엘리트지. 아이고 설마 참 그렇게 이래놓고 생각하는 무슨 기자가 후원금을 있을까? 받으시겠다고. 내가 후원금을 받는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나와. 후원금 받겠다고 해놓고는 나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아까 얘기 맞잖아요. 이 70년대생들 정치인들이 꿈을 펼칠래야 펼칠 수가 없어. 우리 저 자꾸 이렇게 거론해서 그 형한테 미안한데 72년생 정치인 올해 50이에요. 네. 엄마 젖 더 먹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형님들한테 취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나 한번 저 출마하겠다고 했더니 그 형님들이 아니 너는 순서를 왜 이렇게 빨리 너 왜 새치기를 하냐 이런 식이었어. 넌 왜 새치기를 하냐는 식이야. 아니 그 올해 50인데 뭐가 새치기야 새치기는. 그렇잖아요. 박정희가 44살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좀 올드하다는 생각 안 드나? 언제까지 본인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래. 아 정말 참. 아니 저는 뭐 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면은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노후에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노후에 어떤 그런 무슨 뭐 보장책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하실 거면 많은 86세대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유유서 얘기나 하고 말이야. 장유유서 같은 소리를. 장유서 누가 그분 아니 그분의 뭐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뭐 아니 어쨌거나 그럼 그 얘기야 그 얘기지 뭐. 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이준석 씨가 한계가 많아요. 그 양반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아수라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뭘 하겠어요. 뭐 자기가 뭐 주머니에 빚이 있다고 반패미밖에 쳐들어가지고.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반패미밖에 뭐가 더 있어. 근데 그것도 선두권을 하고 난 뒤부터는 조용히 있더라고. 아유 세상에. 형이 더 꼰대 같아요. 맨날 그 얘기. 아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다 편집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뭐야 지금까지 다 해놓고서 내가 생각해도 한 30번 한 것 같아 이 얘기를. 예. 아니 우리 10년 동안 한 거 따지면 300번 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도 뭐 반영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도. 예. 자 이준석 너무 띄우지 마세요. 아 이거 섭섭하네. 오늘 내가 저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호되게 비평을 했는데 네, 그 방송은 좀 들어주시면 제 진심을 아실 겁니다. 장유유서로 정세균 까는 건 심하지 않나. 제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네. 왜 정세균 전 총리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맥락을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편집하지 말라고 하니 편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